안녕하세요. 저는 성균관대학교 우충환이라고 합니다. 온라인으로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가 가설이냐 데이터냐 빅데이터 시대의 선택의 딜레마라고 굉장히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. 제가 추계학술 대회에 이제 올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흥미롭지만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뭐 답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 주제를 듣자마자 생각난 많은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. 이 논문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이 가설이냐 데이터냐라는 질문을 처음 들을 때 사실 가장 처음 생각나는 것은 바로 로널드 피셔의 널 하이퍼테시스 테스팅이었습니다. 제가 지금 통계학을 또 학부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 NHST의 관점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치지만 그 단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이 하이퍼테시스 테스팅이죠. 그럼 우리가 정말 이 가설의 검증을 하고 있느냐? 얼마나 가설에 입각해서 우리가 과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로널드 피셔의 널 하이퍼테시스 테스팅의 그 순서인데요. 그러니까 하이퍼테시스를 우리가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미 만들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하이퍼테시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으는데 그때 재밌게도 이제 널 하이퍼테시스와 얼터너티브 하이퍼테시스를 만듭니다.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가 다루는 널 하이퍼테시스는 포인트 널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뮤 0가 0이냐 뭐 이런 게 되고요. 얼터너티브 하이퍼테시스도 굉장히 브로드한 뭐 0보다 크다 혹은 뭐 작다 아니면은 더 심하게는 0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널 하이퍼테시스에 입각을 해서 저희가 어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그거에 비춰봐서 저희가 얻는 그 옵저브드 밸류를 거기에다 위치시켜서 우리가 널 하이퍼테시스가 true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내 관찰한 값을 관찰할 이제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. 그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나의 발견이 이 널 하이퍼테시스가 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랍다. 해서 이제 기각을 하게 되죠. 리젝트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잘 살펴보시면 이 얼터너티브 하이퍼테시스의 존재는 사실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. 저희는 대부분 널 하이퍼테시스에 근거한 이제 테스팅을 하고 있고요. 이게 정말 하이퍼테시스 드리븐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하이퍼테시스 드리븐이 아니죠. 스트롱 인퍼런스. 존 플랫의 스트롱 인퍼런스라고 하는 논문이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과학자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게 되는 그런 논문인데요. 여러분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고요. 이 스트롱 인퍼런스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여러 개의 얼터너티브 하이퍼테시스들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결국엔 모델 컴패리즌을 통해서 어떤 하이퍼테시스가 더 우세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.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 하이퍼테시스 테스팅을 하는 그 구조는 이렇게 하진 않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하이퍼테시스를 만들고 그것을 컨포메터리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샘 걸시만의 이제 그 최근에 이 Advice for Young Investigator라고 하는 이 PPT를 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와요. Many scientists seem to have the attitude of let's measure stuff. 그냥 어떤 거를 measure하자. 그러면 거기 중에서 어떤 것들이 뭐 걸려들어서 이제 we can construct a theory를 할 수 있게끔 되겠지. 그래서 뭐 샘 걸시만의 뷰에서는 이런 거는 어떤 랜덤 워크 같은 거고 결국에 호플리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이 스트롱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스트롱 퍼즐들을 골라서 이 퍼즐 솔빙을 해야 된다. 이게 과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도 이 대학원 생활을 할 때나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가설을 만들어야 되고 결국에 눈먼 블라인드 리서처가 되지 말고 너가 가설을 가지고 좋은 가설들을 검증해라. 이런 컨퍼메이터리 어프로치, 컨퍼메이터리 하이퍼테시스 테스팅 어프로치가 익스플로레이터리보다 더 낫다. 이런 관점은 많이 이제 얘기가 되었고 받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동감을 합니다. 좋은 하이퍼테시스를 갖는 게 그럼 모든 문제를 솔빙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
또 이런 페이퍼가 생각이 났어요. 얼마 전에 이 에디토리얼, 지놈 바이올로지 에디토리얼로 A hypothesis is a liability. 그러니까 하이퍼테시스가 어떤 취약함을 이제 뭐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. There is a hidden cost to having a hypothesis.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 페이퍼에서 이 에디토리얼 이 저자들이 자기 학생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줬어요. 이 데이터는 실제로 이 히든 요걸 다 그려보면 이제 고릴라가 나옵니다. 근데 이거를 남자와 여자로 이제 나누고 이게 어떤 거라고 이제 속였냐면 BMI와 매일 걸은 걸음 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해서 먼저 하이파테시스를 주면서 이제 이 하이파테시스를 검증해라라고 한 그룹이 있고 한 그룹에는 하이퍼테시스 상관없이 너네가 알아서 한번 찾아봐라, 패턴을 찾아봐라고 했을 때 이 실제로 이 뒤에는 고릴라가 있는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발견한 학생들이 이 하이퍼테시스 포커스트 그룹에는 굉장히 적었고요. 하이퍼테시스를 주지 않은 그룹에는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. 이게 뭐 스태티스컬리 또 시그니피컨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고릴라 실험 아시죠? 많이 이제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뒤로 고릴라가 이렇게 걸어가면 그거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. 왜냐면 포커스드 어텐션이 이 공의 움직임,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에 가 있기 때문에 뒤에 아무리 큰 고릴라가 지나가도 못 본다는 거죠. 어떻게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건데 결국에 데이터에도 하이퍼테시스가 어떤 블라인드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. 이 카툰은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제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찾다가 이제 찾은 건데 사실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쿤의 그 과학혁명의 구조를 보면 정상과학에 이제 어떤 아노말리들이 발견될 때 그거에 굉장히 리지스트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never ever think outside the box. 어떤 박스 밖에서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. 하이퍼테시스가 이런 라이어빌리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요?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빅데이터 에라에 어떤 것들이 특징인지, 문제, 챌린지인지 혹은 오퍼튜니티를 제공하는지. 첫 번째는 하이 디멘셔널리티죠. 빅데이터가 사실 우리의 눈을 열어줬죠. 뭐에 열어줬냐면 이 complexity of the world. 이 세상이 얼마나 컴플렉스한지. 우리가 지금 길을 걸으면서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길을 걸으면서 이런 물건들을 차도 인식하고 사람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하이 디멘셔널한 태스크입니다. 뭐 뉴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물론이고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한 하이 디멘셔널 그 디그리 프리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다 분석하는데 엄청난 많은 피처들이 인발브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 하이 디멘셔널해요.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들 그다음에 저희의 브레인은 항상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하면서 살고 있죠. 뭐 이런 또 짤이 이제 돌아서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in the world. 이런 티셔츠예요. 근데 첫 번째, 1. Those who can extrapolate from incomplete data. 하고서 2가 없어요. 근데 결국에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고 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.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하죠. 이 세상에 몇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. 타이폴로지가 많잖아요. 뭐 퍼스널리티도 요새 MBTI 뭐 이런 인기가 많은데 다들 이게 다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죠. 사람들의 복잡한 행동을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.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.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라는 게 있잖아요. 모든 모델은 바이어스 돼 있습니다. 모든 all models are wrong 이라는 이제 코트가 되게 유명하듯이 모든 모델은 바이어스가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 바이어스가 돼 있지 않은 그런 모델은 오버피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떨어지죠. 그래서 바이어스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제너럴라이저블 하다는 게 그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에서 주장이 뭐 얘기가 되는 바고 그래서 뭐 스파르시티나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일부러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든 스파르시티를 이제 주던 하여튼 그 굉장히 그 바이어스된 모델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결국에 우리가 결국 편견, 저는 이 바이어스 돼 있다는 게 모든 사람이 또 편견을 가지게 돼요.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게 되는 게 이런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결국 랜덤니스, 스타캐스틱 프로세싱 저희가 이제 그레디언 디센트도 다 스타캐스틱하게 찾잖아요. 그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는 이 스타캐스틱한 이제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게 바로 랜덤니스가 결국에 우리의 바이어스에서 우리를 구하지 않을까. 이거는 바로 이 데이터 드리븐의 어떤 지지하는 또 방향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이퍼테시스 드리븐 어떤 바이어스된 게 살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 gat혀 있으면 안 되고 랜덤니스가 필요하다는 거죠. 자, 두 번째. 우리의 하이퍼테시스가 괜찮냐? 자, 최근에 이런 페이퍼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. 텔 야코니의 이제 The Generalizability Crisis. 그래서 요새 Reproducibility Crisis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이제
좀 더 펀더멘탈한 문제가 제너럴라이저빌리티 크라이시스가 아니냐 해서 이 텔 야쿠리는 이 논문에서 우리의 가설에 어떤 가설을 만드느냐 이 가설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.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심리학 뭐 심리학이든 아니면은 뭐 브레인 사이언스도 요새는 이제 커그니티브 뉴로 사이언스 우리의 마인드 휴먼 마인드든 휴먼 브레인을 탐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퀄러테이티브한 하이파테시스를 사실 검증하는데 검증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그 우리가 관심 있는 현상들은 대부분 상당히 퀄러테이티브한 특성을 갖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걸 오퍼레이셔널라이즈를 해서 퀀터테이티브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검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. 완벽하게 제너럴라이저블한 이 하이퍼테시스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겉무늬만 퀀터테이티브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진짜로 그래요. 우리의 많은 하이퍼테시스들은 그 마인드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이 많고 그것들이 상당히 퀄러테이티브합니다. 그 말은 결국엔 difficult to quantify죠. 우리가 퀄러테이티브하다는 게 퀀터파이 할 수 없다는 거는 좀 달라요. 이 랜덤하다는 것도 측정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. 그게 우리가 이 어떤 프로세스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퀀터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퀄러테이티브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지. 이게 우리가 결국에 부족한 거죠. 그래서 마인 프로세스도 저는 어떻게 보면 퀀터테이티브 하겠죠. 우리가 언젠가는 퀀터테이티브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한계로 인해서 퀄러테이티브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잘못됐을까요?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저는.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마인 프로세스 자체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잘못된 건 아니지만 리스크는 있고 그 리스크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퀄러테이티브 하다는 것은 굉장히 그 too much wiggle room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퍼테시스라고 말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이 researcher degrees of freedom이 이제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디펜스를 하자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과학 철학자인데 마이클 폴라니가 퍼스널 날리지라고 하는 이제 오래된 책에서 이분의 이론이 토마스 쿤에게 영향을 줘서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그런 게 태어나기도 했는데요. 마이클 폴라니는 이 사이언티픽 밸류 중에 이 첫 번째로는 certainty, accuracy를 말하는데 바로 이분이 그 피직스와 케미스트리를 한 분으로서 이 굉장히 프리사이스한 과학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.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펀더멘탈한 이런 시스테메틱 렐러번스도 이거에 같이 엇불러서 이제 이 세상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고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세 번째 intrinsic interest라는 말을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책에서 굉장히 이 사이콜로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휴먼 마인드 우리와 관련된 내용들에 가면 이 과학이 좀 less precise 하더라도 이 intrinsic interest 때문에 과학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정말 다 퀀터파이 할 수는 없더라도 이 intrinsic interest가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는 뇌과학자로서 혹은 마음과학자로서 저희는 이 굉장히 interesting한 문제를 풀고 있죠.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가진 이 두 가지 챌린지는 뭐냐면 complexity 그 다음에 덜 퀀터테이티브하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축복일까요? 아니면 저주일까요? 저는 이것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하이퍼테시스를 이제 덜 플렉서블하게 그래서 less wiggle room을 만들고 좀 더 useful하게 그 다음에 이 뉴로사이언티픽 날리지에 좀 더 어드밴스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하이퍼테시스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요걸 하나씩 제가 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 합쳐서 제 제목이 되는 거죠. 뉴로바이올로지, 뉴로이미징 바이오마커 디벨롭먼트 as iterative model interpretation.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 less wiggle room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. False positive neuroimaging Undisclosed flexibility in testing spatial hypotheses allows presenting anything as a replicated finding. 이 논문은 region level inference에 대한 이슈를 담고 있는데요. 저희가 보통 이제 하이퍼테시스를 뇌가 이제 뉴로이미징을 할 때 하이퍼테시스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. 뭐 아믹달라의 액티베이션을 볼 것이다. 아니면 DACC의 액티베이션을 볼 것이다. 근데 이 아믹달라라고 제가 아믹달라 뭐 타겟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. 모든 영역들이 마찬가지인데 아믹달라라고 하는 이 영역이 굉장히 인기 있는 영역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.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죠. 지금 그 서킷 시스템즈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에게서 계속 아믹달라는 모든 영역, 이모션이든 페인이든 뭐 커그니티브 펑션이든 이 아믹달라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아믹달라 자체가 휴먼에게서 이제 보통 2밀리 박셀로 하면은 1000개의 박셀 이상이 되고요. 이 아믹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컨비네이션 수는 tens of thousands way가 되고
결국에 아믹달라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하이포테시스 자체는 너무나도 플렉서블하게 이거를 디파인하는 게 너무나 플렉서블한 거죠. 이뿐만 아니라 뭐 DACS 액티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 그 논문에서는 저희가 DACS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오리지널 데이터와 리플리케이션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둘을 비교할 때 리전 레벨 하이포테시스, 예를 들어서 DACS 액티베이션이라고 말하면 가장 높은 T, 맥스 T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여기에 맺히고 여기는 여기에 맺히는데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하지만 패턴 레벨로 보면 이 둘이 되게 굉장히 다른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패턴 시뮬러리티는 코릴레이션이 0에도 못 미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리전 레벨 하이포테시스 자체는 너무나도 위글 룸이 많고 플렉서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많은 레코멘데이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a priori 이 패턴 베이스 모델, 그 머신러닝을 이용한 이 패턴 레코그니션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이 프레딕티브 맵을 만들어서 이제 아웃컴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자는 거고요. 이게 a priori 한 게 중요한 게 한번 만들고 나서는 이 웨이트를 더 이상 바꾸지 말고 픽스를 하고요. 픽스를 하고 그 이후에 데이터에 테스트를 하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어떤 위글 룸이 없어지죠. 이렇게 되는 이제 요거 자체가, 이 모델 자체가 뉴로이미징 베이스드 바이오마커라고 제가 부르는 것들이고요. 이거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바로 브레인 맵을 하이포테시스 itself로 다루자는 겁니다.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바운더리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설명이 될 수 있는데, 이 바운더리 오브젝트는 소시올러지 텀이에요. 어떤 걸 말하냐면 어떤 오브젝트 혹은 스페시먼 혹은 필드 노트, 어떤 오브젝트죠. 맵이 될 수도 있고요. 이 목적은 굉장히 플라스틱하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인테그리티를 유지할 만한 어떤 로버스트니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브레인 맵이 하나가 있다면 어떤 맵이든 어떤 모델, 웨이트의 컨비네이션으로 있는 어떤 모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른 종류의 그룹들이 와서 이 맵을 다른 목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맵은 변화가 없는 거죠. 그렇게 됐을 때 이 맵은 인테그리티를 유지할 수 있고 플렉서빌리티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고요. 이 모델을 이제 그래서 이렇게 GitHub든 유로볼트든 픽쉐어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쉐어를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서 이런 컨퍼런스 제목을 봤는데 러스 폴드렉과 등등 이제 스탠포드에서 하는 그 일련의 Scientific Publication Beyond the Text, Sharing Research Objects, 이게 사실 저희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죠. 이 리서치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맵을 이걸로 만들어서 쉐어링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제 2017년 논문에 따르면 거기에서 이제 많은 바이오마커, 뉴로이미징 바이오마커들을 저희가 리뷰를 했는데 굉장히 프라미싱한 캔디딜 마커들이 많았는데 공통점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를 어떤 하나의 엔터티로 본다는 거고 이걸 쉐어할 수 있다는 거죠. 그거의 중요한 그 장점은 뭐냐면 플렉서빌리티가 없는 하이포테시스를 만든다는 거죠. 네. 그렇고 이제 두 번째, 좀 더 유스풀한, 프랙티컬한, 프래그매틱한 어프로치를 가지고 하이포테시스를 만들자라는 건데,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는 최근 이 뉴로이미징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, 이것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뭐 딥러닝을 통하든 아니면 뭐 리니어 뭐 PCA를 통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를 디멘셔널리티를 리듀스해서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됩니다. 그래서 로 디멘셔널 리프레젠테이션 혹은 임베딩 이런 컴퓨테이션 프린시플들을 만든 다음에, 그래서 여기서 키는 바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죠. 좋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해서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찾는 게 저희의 뉴로 사이언티스트들의 굉장히 중요한 잡인 것 같아요. 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찾은 이후에 뭘 해야 되냐? 바로 프래그매틱하게 우리가 프레딕션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인터벤션을 하는,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, 결국에 이 목표로 인해서 저희가 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도 컨스트레인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프랙티컬한 접근에 따르면 이제 질문이 조금씩 변합니다. 원래 우리가 굉장히 이런 브레인과 마인드가 정말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대한 앰비셔스한 질문을 던진다면 조금 더 프랙티컬한 내가 관심 있는 브레인이나 비헤비어 패턴을 잘 설명할 수 있는,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냐.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정의하는 이런 질문을 넣을 수가 있고, 그러니까 내 모델이 분명 작동할 수도 있지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원대한 꿈은 당연히 저희가 밸류하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하지만, 그것보다 조금은 프랙티컬하고 좀 더 작은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에는 이
how the brain works, how the mind works라는 그 궁극적인 질문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. 그래서 이 어떤 복잡한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한 어떤 그 현상을 볼 때 이거를 어떻게 앱스트랙션을 하냐, 여기 있어서 어떤 privileged direction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 이런 pluralism, 다양한 어떤 접근, 내 목적에 따라서 이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혹은 하이 디멘셔널 피노메나를 이렇게 앱스트랙션 하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empiricism, data driven, let the data find 하는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늘 다루고 조금 더 프래그매틱하게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저희 하이파테시스가 그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플렉서블하지 않고 또한 유스풀한 거를 더 넘어서서 이제 뉴로사이언스에 뭔가 이 도움이 되는 뉴로사이언티픽 혹은 뉴로바이올로지컬 날리지에 뭔가 커넥되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제 관점은 이 뉴로이미징 베이스 바이오마커 마르를 이제 인터프리트하는 그런 게 이제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모델은 리니어 모델이든 넌리니어 모델이든 굉장히 복잡합니다. 리니어 모델조차도 피처 수가 엄청나게 많고요. 이거를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음의 질문들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언제 이 모델이 실패할지, 아까 말씀드렸던 바운더리 컨디션을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는 뉴로바이올로지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에도 어렵게 됩니다. 우리가 이 모델을 인터프리트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언더스탠더블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또한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유스풀한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트루 시그널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 만들어지면, 만족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해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것은 멀티 레벨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. 피처 레벨부터 모델 레벨, 바이올로지 레벨까지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바이올로지 레벨 어세스먼트입니다. 이 바이올로지 레벨 어세스먼트는 우리가 왜냐면 이 모델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드리븐 웨이로 만들기 때문에 어떤 바이올로지와의 연결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. 그게 인트린지컬리 챌린징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런 챌린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정말 이 이전 리터처 혹은 다른 메소드를 사용한 그런 연구 혹은 인베이시브하고 인터벤션 스터디, 코젤러티를 좀 더 볼 수 있는 이런 스터디들, 그 다음에 서킷 레벨과 로컬 매핑을 하는 그런 연구자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컨버징 에비던스를 계속적으로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포인트였고요. 그래서 이 노력은 바로 지금 나의 어떤 데이터 드리븐 웨이로 만들어낸 프랙티컬한 그리고 레스 플렉서블한 이 모델이 결국 더 큰 리서치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는 이 연결고리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결국엔 이터러티브한 프로세스를 겪어야 되는데, 왜냐면 대부분의 이 머신러닝 모델은 블랙박스로 여기 표현됐듯이 우리가 어떤 리터러처를 기반해서 프라이어에 기반해서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, 그 다음에 프라이어 날리지에 기반해서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, 파인딩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럴 때 이거를 어떤 그 하이파테시스를 제너레이트하는 티오리 디벨롭먼트를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 새로운 실험을 제안하고, 그래서 조금 더 이 인베이시브한 스터디를 가지고 이걸 계속 이터러티블리 이 모델을 해석하고 실험하고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, 이걸 위해서는 정말로 커뮤니티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대에 결국에 데이터 드리븐 웨이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찾아내고 데이터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할 때 결국 이런 이터러티브한 노력이 없이는, 그리고 커뮤니티적인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이 모델을 제대로 만들고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저희가 이제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예제와 함께 이렇게 테이블을 제공을 했고요. 결국 이 컴플렉서티와 베리 인터레스팅하지만 좀 퀀터테이티브는 하지 않은 덜 퀀터테이티브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, 이런 챌린지들을 풀리 임브레이스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 드리븐 모델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니스를 가져야 되고요. 이것이 바로 저는 이 뉴로이미징 바이오마커 디벨롭먼트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모델들을 바꾸지 않고 프로스펙티브 테스팅을 함으로써 이 바이오마커를 밸리데이션하고 인디펜던트 테스팅을 하는 건데,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레스 퀀터테이티브한 그런 면들을 이겨내는, 그런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브레인 맵을 어떤 하나의 그 하이파테시스 이셀프를 사용해서, 댐셀브즈를 사용해서 어떤 오브젝트로 만들고 이거를 이름 짓고 쉐어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모델을 필드와 커넥트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계속 이터러티블리
인터프리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혹시 현존하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 새로운 하이포테시스를 제너레이트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실험법을 또 고안하고 이러한 이터레이션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저는 가설이냐 데이터냐 빅데이터 시대의 딜레마에 드릴 수 있는 저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낸 그 페이퍼에 퍼스트 어서 라다와 또 코어서인 성우 학생과 또 저희 코어서로 계셨던 문태석 교수님 연구실의 여러 학생들, 제 지도 교수였던 토레이거 교수님도 같이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